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593년에 발표된 권필 선생의 주생전입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애정소설이죠. 애정소설이라니 눈이 번쩍 뜨이시죠. 무려 삼각관계랍니다. 고전소설의 삼각관계 내용이라니 신선하죠. 얼른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생전의 구성 방식인데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액자 안의 이야기는 주생의 사랑 이야기고요. 액자 밖의 이야기는 작가인 권필 선생과 주인공인 주생의 이야기입니다. 시점으로 정리해보자면 액자 안의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액자 밖의 이야기는 권필 선생이 관찰자로 등장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요. 마지막에 권필 선생은 이 소설이 주생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밝히면서 그가 남긴 책 화간집을 소개하는데요. 화간집에는 주생이 연인들과 주고받았던 시가 100편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생전을 읽어보시면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만 따라가도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시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에 명나라 때 전당이라는 곳에 주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척 똑똑해서 남에게 뒤처지는 일이 없었는데요. 태학에 들어가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그런데 첫 번째 과거 시험부터 미끄러지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낙방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주생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으로 네 번째 시험을 보는데요. 야속하게도 또 불합격합니다. 주생은 깔끔하게 공부를 접고 작은 배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잡화 장사를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생은 친구를 만나러 악양성으로 갔다가 한껏 취해서 배로 돌아옵니다. 주생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배를 물 위에 풀어놓고 그냥 잠이 듭니다. 바람을 맞은 배는 제멋대로 흘러갔죠. 어디까지 갔냐고요? 바로 고향 땅, 전당까지 갔습니다. 잠에서 깬 주생은 반가운 마음에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악양성 밖에서 목난 사태에 기대었더니 바람 따라 하룻밤 사이 취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네. 두견새 지저귀고 봄달이 이운 새벽녘인데 놀랍게도 몸은 이미 전당에 와 있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배도는 주생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주생 역시 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배도가 누구냐고요? 배도는 주생의 어릴 적 친구로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었지요.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으니 주생은 이곳에 머물 곳이 없겠지요. 배도는 기꺼이 주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배도는 벌써 마음속으로 주생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생에게 별시를 내어주면서 배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곳 고향 땅에서 배필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죠. 주생도 배도가 마음에 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얼굴까지 예쁘잖아요. 하지만 주생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건 배도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배도의 작문 실력이었습니다. 별실 벽에는 배도의 시가 붙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파여 상사곡을 연주하지 마라. 곡조가 높을수록 애만 더욱 끊는구나. 꽃그림자 주렴에 가득 어리어도 님 없어 쓸쓸한지라. 봄마다 황혼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을 삭혔던고. 여기서 상사곡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시죠. 배도를 마음에 품고 잠을 뒤척이던 주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마음이 들뜨는데 어디 잠이 오겠어요? 주생은 괜히 달빛을 맞으면서 마당을 서성거립니다. 이때 배도 역시 시의 뒷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때를 놓치지 않고 주생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배도가 마치지 못한 시를 완성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고백하는 거죠. 복례산 12섬을 잘못 들어가 번천이 갑자기 방초를 찾게 될 줄 누가 알았으리요. 호련히 나뭇가지 위에서 우는 새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니 푸른 주렴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붉은 난간엔 새벽빛만 어리었네.
번처는 당나라 시인 두목의 호인데요. 여기서는 주생을 가리키고요. 뒤에 나오는 방초는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도야, 내가 배를 타고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너를 찾게 될 줄 몰랐는데 고향 땅에 와서 너를 찾게 됐구나.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어. 나도 설렌다. 하고 슬쩍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배도는 마냥 신나게 주생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생신분이니 신분의 차이가 있지요. 배도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비록 비천한 몸이지만 영원히 그대를 남편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입신양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시면 기생 명부에 박힌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생은 배도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배도를 끌어안습니다. 어머머머. 하지만 배도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낭군은 이익과 곽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낭군이 만약 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맹세의 글을 써주십시오. 여기서 곽소옥은 곽소옥전이라는 소설적 인물인데요. 기생신분으로 그려져요. 남자 주인공인 이익이 맹세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귀신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 배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곽소옥과 같은 신세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주생은 타고난 사랑꾼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맹세의 글을 휘갈겨 쓰지요. 푸른 산은 늙지 않고 푸른 물은 내내 흐른다.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으리라. 즉 주생은 산과 물과 달에 대고 자신의 마음을 맹세한 겁니다. 이때부터 주생과 배도는 함께 살아가지요. 배도의 걱정과는 다르게 주생은 자나깨나 배도 생각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일이 생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생신분이면 연회 자리에 불려나가는 일이 일상이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술을 따르고 사람을 상대하고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일이죠. 그날은 노승상댁 마님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꾼 주생은 배도 없이는 잠시도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배도가 보고 싶어서 노승상 댁까지 몰래 찾아가지요. 그런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는데 여전히 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생은 홀린 듯이 대감집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배도를 찾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무단 침입이에요, 이거는. 그때 배도는 노승상댁 마님과 마님의 딸인 선화낭자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나요? 주생은 분명히 배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화낭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선화를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배도는 선화낭자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막이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배도가 들었으면 가만 안 뒀을 말이죠. 이제 주생에게 배도는 안중에도 없고요. 자나깨나 선화 생각뿐입니다. 주생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상황까지 딱 알맞게 흘러가요. 주생이 승상댁의 과외 선생님이 된 거죠. 승상 부인에게는 구경이라는 1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주생이 구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도 입주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죠. 목적은 뻔합니다. 가까이에서 선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사히 승상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주생은 열흘이 지나도록 선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승상댁이 얼마나 넓은데요. 게다가 외간 남자의 방을 딸의 방과 가까이 두겠어요? 주생의 방은 선화가 머무는 별채와 안채의 정반대쪽이었어요. 그 사이에 중문이 있었는데 구경이가 드나들 때 빼고는 문이 항상 잠겨 있었죠. 주생은 선화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밤중에 담을 넘습니다. 내가 잡혀서 죽더라도 선화의 얼굴은 한번 보고 죽자라는 결심이었죠. 이때 선화는 혼자 악곡을 연주하면서 하신랑이라는 사곡을 읊고 있었습니다. 주련 밖에 누가 와서 비단창을 두드리는고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논이는 꿈 깨뜨리네.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해석해보면 밖에 찾아온 것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람이었구나 하는 뜻이죠. 주생은 선화의 시를 듣자마자 바로 머리를 굴립니다. 오늘이 아니면 나의 존재를 선화에게 알릴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주생은 바로 선화의 시에 답을 합니다. 바람이 대밭에 스친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고운님이 온 것이라네.
선화는 가만히 주생의 시를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끕니다. 주생은 이 행동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신호로 듣고 선화의 방으로 들어가죠. 두 사람은 이렇게 매일 밤 몰래 만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뻔뻔한 주생의 태도에 화가 나서 궁금해집니다. 언제쯤 주생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이 들통날까요? 먼저 선화가 눈치챕니다. 모든 것은 푸른 주머니로부터 시작되죠. 주생의 푸른 주머니에는 배도가 적어준 시가 담겨 있었는데요. 선화가 무심코 책상 위에 있던 푸른 주머니를 열어보았다가 그 시를 읽게 됩니다. 그 시가 보통 시였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시였겠죠. 선화는 주생이 배도와 정을 통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마침 주생은 배도의 집에 가 있어서 변명할 기회도 없었죠. 선화는 배도의 시를 먹물로 새카맣게 칠한 다음에 그 아래에 안아미라는 시를 씁니다. 창밖에는 드문 그림자 밝았다가 다시 흐르고 기울어진 달은 높은 다락에 걸려있네. 섬돌 아래 대나무는 우수수 소리를 내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밤은 고요히 남의 시름만 돋우네. 아직까지 탕자는 소식이 없으니 여기서 탕자가 누구겠어요? 주생이겠죠? 어디서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가? 아, 분명 나를 생각지 않으니 이별의 슬픔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앉아서 산가지만 세고 또 세네. 주생이 배도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직감한 선화가 질투하는 마음을 적은 거예요. 하지만 선화는 주생에게 직접 따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랐죠. 그런데 눈치 없는 주생은 선화가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승상 부인은 과외 선생님인 주생을 위해 연회까지 열어줍니다. 신이 난 주생은 막 술을 마시느라고 남의 기분을 살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 있는 사이에 배도 역시 주생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푸른 주머니를 발견했거든요. 배도는 시가 까맣게 지워진 자국을 보고 1차로 화가 났다가 그 아래 쓰인 안아미라는 시를 보고 2차로 화가 납니다. 과외 자리를 마련해줬더니 그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배도는 주생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가 차갑게 묻습니다. 대체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이댁 구경이가 공부를 끝마쳐야지 돌아가지. 참 바쁘시겠어요. 아내의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랴. 여기서 아내는 선화 낭자를 말하겠지요. 당황한 주생은 일단 배도를 달래려고 합니다. 선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여기서 선아는 주생이 배도를 부르는 애칭인데요. 선녀, 천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 역시 주생을 설랑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바람 피운 일이 발각된 뒤로는 절대 그 별명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도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승상 부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부모 몰래 만나는 건 양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생은 배도에게 싹싹 빌면서 그녀를 말립니다. 배도는 여기서 제안을 하죠. 주생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 승상 부인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여전히 선화를 그리워하면서요.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노승상 댁에도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웠죠. 어린 구경이가 갑자기 세상을 뜬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화도 주생을 그리워하느라 몸이 많이 야위었어요. 가장 슬프게 마지막을 맞은 사람은 배도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 뒤에 병에 걸려서 쓰러지죠. 세상을 뜨면서 배도가 남긴 유언은 선화를 배필로 맞이하고 자신을 큰 길가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생은 차마 선화와 인연을 맺지 못합니다. 배도가 죽은 일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는 다시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쪽 친척인 장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호주의 부자였는데요. 마음이 넉넉해서 주생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장노인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챙겨주는데도 주생의 몰골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1592년에는 그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죠. 선화를 그리워하느라 생긴 병이었어요. 장노인은 주생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더니 주생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에게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면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내 부인이 노승상과 동성으로 그 집안은 대대로 우리와 통혼했던 사이다.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혼사를 추진하겠다.
장노인 덕분에 주생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승상 부인도 혼담을 제의받고 무척 기뻐했죠. 선화 역시 상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빠르게 몸이 좋아졌지만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죠. 아까 1592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임진왜란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주생도 명나라군으로 징병되어서 조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상사병이 너무 심해져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만 전쟁터에서 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593년 계사년 봄, 송도의 한 여관에서 나는 주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가인 권필 선생을 말하죠. 나와 주생은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필담, 서로 글을 써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때 주생은 답사행이라는 시 한 수를 나에게 보여줍니다. 외로운 그림자는 의지할 곳 없고 이별의 회화는 토로하기 어려운데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기러기는 강가 나무숲에 이르렀네. 이미 객사의 희미한 등불에 마음 설레었으니 어찌 다시 황혼에 내리는 빗소리를 감당하리요. 낭원은 구름이 아득하고 영주는 바다에 막혔으니 옥루의 구슬 주렴은 어디에 있는고. 외로운 발자취 무리에 부평초되어 하룻밤 사이에 오강으로 떠가길 바랄 뿐. 이 시가 바로 주생과 배도 그리고 선화낭자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시를 읽자마자 주생에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게 됐고요. 주생은 나에게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던 거죠. 주생은 사실 자신의 이야기가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슬픈 약속이 마음이 아파서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생은 확실히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책임감도 없이 맹세를 어겼고 배도를 배신했죠. 탐욕스럽게 승상댁 규수를 노리고 과외 선생님으로 취직한 부분도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주생은 그만큼 사랑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인물이었어요. 이 점은 배도와 선화도 마찬가지였죠. 배도는 주생이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줄을 알면서도 주생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 죽기 전까지 선화와의 사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화 역시 배도와 주생의 관계를 알았지만 오히려 배도의 시를 지우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 했죠.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배도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무력했고요. 주생과 선화의 사랑은 전쟁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이렇게 주생전은 현실적인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채우고 마무리합니다. 주생이 과거에 실패해서 장사를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부분, 승상댁에서 우연히 선화낭자를 만나게 된 부분,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배경까지 모두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였다면 비현실적인 애정소설에 비해서 자칫 침심한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요. 권필 선생은 여기에 아름다운 한시를 넣어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작품의 문학적인 분위기를 한층 살리면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필 선생의 주생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